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죠. 경제 구조를 짜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더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뒷다리를 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가 경제다라는 시간을 화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하고요.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장님은 또 처음 저희 방송에 예. 또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정치가 경제다 좋네요. 네. 이게 저희가 경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치하고 자꾸 엮여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다뤄보기로 했는데 오늘 원래 좀 좋은 경제의 말씀. 기본이 정치 경제학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치라는 건 이제 경제가 그냥 효율성의 문제라면 정치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정치가 경제다로 같이 접목한 프로그램은 처음인데 좋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 잘하시네요. 애덤 스미스가 원래 했던 게 예. 이코노믹스가 아니고 폴리티컬 이코노미잖아요. 정치 예. 경제라고 그때는 그렇게 썼었다고. 그렇죠. 저도 원래 경제방송에서 한 10년 일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예. 그렇지만 정치평론에서 요즘 어느 방송을 봐도 나오고 계신 박성태 실장님하고 같이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최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하도록 건의를 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까지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의 요구권은 그러니까 거부권이란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거부권입니다. 거부권이 제의 요구권인데 그걸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거죠. 두 분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상된 결과죠. 지속적으로 대통령, 용산 뭐 이런 쪽에서는 이거는 오면은 다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포결에 불참하면서까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정된 수준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좀 모양새를 갖추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딱 주재를 하면서 결정을 내버린 것이 아니라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네.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께서 이제 고심하면서 제가 뭐 사실은 이 최상병 특검 이게 제 요구 안 하려고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여러 강요들이 다 모여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제가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제가 이것을 제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된 수순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결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뻔한 모양새 같아요. 근데 모양새 만들긴 맞는데 이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시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도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해라. 잘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하면 되는 걸 또 뭘 활용하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그렇게 다 했는데 뭘 또 건의합니까? 그냥 대통령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 걸 그냥 거부하면 돼요, 본인이. 그런데 마치 지금 장 소장님 말씀대로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들이 건의해, 내가 받아들일게. 약간 너무 건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건의하면서 좀 이유는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법안 자체가 독소 조항이 있다. 이게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여야 간에 또 합의가 안 된 거다. 이 이야기도 있고,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독소 조항은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검을 대통령 보고 지명하라고 그러냐. 이거는 의도된 거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거 아니냐.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특검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려는 그러한 특검의 행동을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야가 합의 없었다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서는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당성 있는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이 독소조항인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당에서 한 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한 명 추천하고 뭐 그러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당이 추천한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이 최상병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을 잘 못 풀 것이다.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두 명 다 추천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일단 특검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제대로 사건을 못 박히고 참 뭐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저도 일단 독소조항을 몇 개를 예로 드는데, 그러니까 그 특검 추천,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2명. 네. 근데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변협이 먼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그걸 받아서 그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해서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냥 이상한 사람 막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협이 다른 보수적 단체거든요. 민변이 상대적으로 또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적 단체에서 4명을 이미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이게 독소조항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법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를 하죠. 네. 그런데 이거는 국정농단 특검 때도 있었고, 실제 법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국민 안전 권리를 위해서. 역시 법 자체에서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법 자체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 맞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특검법은 대통령이 기존에 행사했던 다른 법안과 달리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의혹의 쟁점이에요. 여기에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보자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여당이 합의해 줍니까? 그렇죠. 이건 여당한테 합의해달라고 하는 거는 여당한테 대통령 뒤통수를 쳐라 또는 등에 칼 꽂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의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야당이 여당한테 합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여당 입장이라면 좀 잔인한 거예요. 그러네요.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하지 뭘 나한테 합의해달라고 그래.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에 들어갔을 때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었어요. 그때도 들어갔었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지금 예산과 조직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의혹의 쟁점을 받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관련돼서 출국금지 시켜놓고 소환조사 한 번 안 하고 대사 보내니까 이주해서 뭐라고 하냐. 나도 수사 쪽에 수십 년을 일해봤지만 이런 건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본인이 공수처가 여러 가지 수사 능력이나 조직 이런 것들이 아직 미진하다라고 전제를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수처한테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그 2개가 이율배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역시 대통령 말 속에서 이것도 독소조항이나 또는 뭐가 잘못됐다는 것들 충분히 이건 반박 가능한 얘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대로 그대로 하려고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상황은.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게 왜 법안에 굳이 대통령 소속이 아닌 정당만 추천하게 했을까 궁금했는데, 그건 이제 대통령이 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이다. 굉장히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박 내용이 좀 궁색한 거죠. 궁색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역대 윤석열 정권 이전에 대통령이나 여권이나 아니면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와 관련된 특검이나 아니면 수사를 못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혹시 만에 하나 내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댓글을 보세요? 안 봐도 지금 제가 비디오 퍼센트. 같은데 너는 아직도 그걸 믿냐?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만약에 그런 공표, 발표가 있다면 혹시 AI 윤석열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거죠. 현재 추세나 정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1%도 안 돼. 0.1%도 안 된다. 가능성 제로다. 차라리 AI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을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는 가짜 뉴스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거죠. 방통위가 할 일이 많아지겠네요. 그럼.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게 제2요구권 하면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되죠? 몇 표나 이탈하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17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7표만 찬성에 던지면 이것은 특검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자니 반란표가 무섭다라는 것이고 투표를 불참하고 다 그냥 밖으로 나가고 투표를 거부해요. 그럼 분모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야권 표만으로 통과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냥 투표장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 정쟁법안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투표를 안 가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가게 되면은 당론은 지금 어쨌든 반대니까 투표로 가는 행위는 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현재 의원들이 감내를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제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당의 원내대표의 참모라면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이다. 참석은 하되 투표장에 못 가도록 발목을 묶어놓는다. 좌석에서 못 떠도. 제가 좀 지금 헷갈리는데 300명 의원이 있으면 그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재결이 되죠. 그러니까 재석 300명 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석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300명 중에서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재석입니다. 재석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 현재 자리에 앉아 있는 295석이기 때문에 296석인 한 명이 이제 윤관석 의원인가 지금 구속이어서 안 되거든요. 모수가 295가 되고 그 중에 3분의 2니까 197인가요? 198? 뭐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17표 또는 18표가 이탈을 해야 이게 3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참석 자체를 안 하면 재석 자체가 줄어서 모수가 줄죠. 그러니까 재적과 재석이 있어요. 네네. 재적은 295명 그게 맞는 것 같고 재석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대상으로 네네. 하는 거죠. 그러면 재석 의원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197명 안 넘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건가요? 재석 숫자가요? 네네네. 아예 참여를 안 한다면. 그러니까 가서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가결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네. 가결 기준이어서 예를 들어 재석이 150명이 했다. 그럼 100명만 가결하면 찬성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만 빠져버리면은 최대한 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빠져버리면은 분모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쉽죠. 통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웅 의원하고 예. 2명 가지고는 새가 거기에 더 붙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낙천하고 낙선,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거나 21대 의원인데 공천을 못 받거나 또는 공천을 받았는데 탈락한, 그래서 22대 의원이 안 된 분들이 58명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미 22대는 아니잖아요. 21대는 의원이에요. 네. 이분들이 어떤 걸 할지, 예를 들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21대도 오고 22대도 되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제2결에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현재 밝힌 상황이고, 근데 한 15표 이상이 더 와야 되는데 김웅하고 안철수를 제외하고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특검이 통과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심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을 설득하는 좀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냥 민심이 있으니까 설득이 쉽거든요. 민심과 다른 거면 설득도 잘 안 되고 명분이 없는데 민심과 같은 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설득 작업을 해야죠.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결정할까 난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는 이건 통과된다고 했다가 아니 야당이 단독으로 저렇게 강력하게 자기들끼리 밀어붙이는 법안 나는 거기엔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표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다시 제2요구가 오면은 전 찬성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당론으로 자 투표장에 가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거 해당행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나는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투표소에 가가지고 투표행위를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할것 같아요? 저 안철수 의원 잘 알잖아요. 제가 그분은 보시죠. 하실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지만 또 말한 거는 하던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 당 내에서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어때요? 역학구도가. 엄청 곤란해지겠죠.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금 다양한 그룹별로 해가지고 당선인도 만나고 낙선인도 만나고 현역원들도 만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표 단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찬성표를 던진다?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제 반신반의 정도인데 하겠죠. 지난번에 왜냐면 처음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가결될 때 그 다 같이 퇴장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같이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결표를 안 던졌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중에서 유일하게 김웅 의원만 던지고 그래서 좀 비판을 많이 들었죠. 실컷 찬성하겠다고 저는 왜 아예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긴 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저는 사실 이게 최상병 특검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일정으로 보면은 5월 22일 내일까지 최상병 특검안의 제2요구권이 결정되면 이번 국회 안에 어쨌든 표결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28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또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보낼 거죠,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일정이 안 되는 이번 거예요. 21대에서는 그거는 통과를 못 시키고 그거는 뭐 이번에 처리가 안 안 될 되고. 것 같고요. 네. 그건 22대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하고 부정한 여러 가지 행위들 계속 국민들께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고 대통령에게는 와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가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도 줄 수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막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안건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에 나섰잖아요. 그 뉴스가 막 나오던데. 네. 근데 지금 장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모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같은 편의 모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는 저도 거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여당 의원들 또 자신의 친정 조직인 검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굳이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일정으로 나올 필요가 있느냐. 공개 일정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주목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슈가 되거든요. 그럼 여사 관련된 얘기들이 다 같이 부상이 됩니다. 특검법도 부각이 더 되고 그리고 검찰이 하고 있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 기울백에 대한 수사 이 부분도 다시 부각이 돼요. 검찰 인사가 조금 있으면 또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가 있을 건데 이때도 더 주목이 될 겁니다. 여러 조직들, 그러니까 검찰과 여당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딱 유일하게 누가 편하냐? 여사와 대통령은 편하겠죠. 숨어있다 이제 나오니까. 그거 빼고 남들이 다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불편하지 않을까요? 본인들은? 난 본인들이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나는 수사 대상이고 집에만 그런데 있으신 게 더 불편했던 것이 아닌가. 뉴스에 나오는 게 훨씬 불편할 것 그게 같은데. 이제 앵커님처럼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의 얘기고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사나 이렇게 대통령이 논란이 됐겠습니까? 대통령이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십니까? 아, 비상식적인 존재가 비상식적이다 이건 아니고 비상식적인 행동과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제일 정치적 상징 자산이 공정과 상식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공정도 깨졌고 상식도 깨졌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은 공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은 잘 밝혀야 된다고 장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국가 리스크 차원에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부잖아요. 어쨌든 네, 간에 네. 지지하든 안 하든 우리의 정부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느냐 또 이게 나중에 급변하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맞습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가볍게 지금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왜 가볍게 그런지 벌어질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들의 조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참모들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어떠한 뭐 정무 판단 보고서를 통해서 여사 일정을 쫙 짜고 언제 등장하면 좋은지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김건희 여사가 외부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이 공식적인 의혹들, 검찰 수사, 특검이가 다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구상인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런 대통령 마음을 잘 의혹이나 아시니까. 쟁점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넘어갈 네. 거냐? 어떤 전략으로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전략이 없어요. 뭉개고 갈 겁니다. 지지율은 좀 떨어지겠죠. 뭉개고 가고 다른 걸 열심히 해서 잘하면 지지율은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예요. 근데 그게 이른바 이제 소신과 고집의 차이인데 대통령은 소신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또 고집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소신과 고집 차이가 뭐냐면 뭔가 본인의 생각이 맞다라는 걸 심사숙고 끝에 결정이 돼서 어떤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소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심사숙고의 단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가. 그리고 이게 맞아. 라고 우기는 것. 그러니까 이쪽 저쪽 상황을 다 잘 살피고 심사숙고해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면 인정하겠는데 대충 생각하고 대충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건 안 되죠. 대표적인 게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거예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 상당수가 동의를 하죠. 하지만 2,000명 얼마 전에 법원이 그 의대생들의 권한의 침해되는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했던 얘기가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얼마가 부족하니 단순 계산을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숫자 규모 자체인데 대통령은 증원 자체만 옳다라고 2,000명을 고집하다 보니 지금 계속 이 의료 대란 문제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집스럽게 가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대통령 바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한 토론회 행사장에 참석하셔가지고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국정 운영할지 깊이 고민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2년 동안 국정 지표가 뭐냐,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국정의 철학과 가치관이 무엇이냐, 무슨 정부인지 지금 국민들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세워야 된다. 주된 지향점이 뭐냐. 그렇게 2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고민 때문에 시간이 좀 없고 바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가 답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래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나름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김정숙 여사 특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타기죠. 기본적으로 물타기고 김정숙 여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고소고발이 돼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감이 좀 있어 보이고 김정숙 여사가 당시에 인도에 사전에 먼저 요청에 의한 인도 방문이 아니라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방문이 아니냐. 그리고 타지마을 관광하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보고서나 사후의 결과 보고서에도 타지마을 방문 이런 것들은 없는 것. 이것은 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타야 대통령 휘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타지 않았는데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휘장 전용 비행기 타고 간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했다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 이것은 영부인의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다 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서는 초청을 안 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당신도 가는데 저기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가야 돼. 이래서 갑자기 예산을 예비비에서 투입을 합니다.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김건희 여사가 인도에 방문해요. 타지마을 가서 사진 찍어요. 잘했다고 하실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하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지난 일이기도 하고 외교 활동이 될 수도 있어서 또 상대 국가가 또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너무 문제 삼는 것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여야가 모두 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 실장님 같은 저도 의견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김정숙 여사의 당시 인도 방문이 적절했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부적절한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타지마할을 왜 갔냐? 그러니까 외교가 대부분 스킨십이에요. 우리가 뭐 외교 공간에서 해외 그쪽 분들 모셔다가 뭐 행사를 열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와인 파티를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스킨십에서 어떤 친목을 높여서 친교행위도 갖는 것도 외교의 일환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상 외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엄청나게 많은 순방을 다녔잖아요. 정상 외교가 그런 게 맞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뭐 다 사이닝하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딱 인도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인도 입장에서 본다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나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온 게 나았을까? 아니면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본인들 행사에 와주는 게 더 나았을까? 그 행사에 덩치를 키우는 건 김정숙 여사가 와주는 게 더 덩치를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도 사람들 취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인도에서는 당연히 장관보다 영부인이 오는 게 더 모양새가 커지죠. 그럼 그건 또 예의기도 합니다. 이쪽에서도 그 정도 해서 더 인도랑의 그런 뭐랄까요, 이 스킨십을 높이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부적절하다고 하는 건, 잘 모르겠다고 한 건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그런 공적인 생각보다는 아 타지마할 가고 싶었어, 이게 나 갈래, 전용기 탈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건 생각 아니어서 제가 모른다고 얘기한 거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특검 받을 일이냐 수사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교가 그런 친교 행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타지마할 갔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우리나라 와서 안동 하우마을 갔잖아요. 보통 외교 행사는 그런 관광지나 이런 데 가는 것도 다 같이 결부되고, 그거는 인도 측에서도 여사가 방문해 주는 건 자신들이 또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정말 나쁜 일이냐,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잘한 일이라는 건 모르겠지만은 여사가 그러니까 관광하는 마음이 더 컸다면 그거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수사받을 일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소수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의견이 좀 있는데, 외교잖아요. 외교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외교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외교관들이 하는 일을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다 노는 것 같아요. 예. 밤에 그냥 외교 공간에 불러가지고 좋은 가든에서 와인 마시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 무슨 역사 얘기도 하다가 뭐 가수들 노래 얘기도 하다가 무슨 AI 얘기도 막 잡다한 얘기들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활동을 지금 우리 영국 대사관, 우리 서울에 있는 영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도 항상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가끔 가가지고 가서 그냥 밥 얻어먹고 말은 뭐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무슨 뭐 프랑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영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경치 좋은 데서 뭐 음악 듣고 얘기하고 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빌드업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 사회하고 막 스킨십을 해놓으면은 이게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영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딱 생겼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영국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뀌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타지마할에 가고 싶어서 갔어, 영부인이. 그게 중요한 외교 행위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타지마할에 안 가고, 나는 인도는 가고 싶지 않아, 관광지로도 가고 싶지 않아, 일 때문에 꼭 가야 되면 가겠어, 하지만 가고 싶어서 갔어, 이거조차도 전 외교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그게 전례가 되면은 이러한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럼 대단히 여행을 좋아하는 대통령 영부인이 딱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됐어요. 그러면은 나 외교야. 나는 일본에도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이런 전례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외교라고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돼요. 왜 과거에 대통령 영부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떠한 처신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좀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외교를 안 한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그럼 김건희 여사가 신분이라서. 이렇게 다니는 거 괜찮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시겠어요? 좀 다니는 건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 사실. 다니는 건 괜찮고 대신 명품백 받고 이런 거는 진짜 이상한 거죠. 저도 많이 다닌 거는 사실은 성과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해외 방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비비에서도 상당히 몇백억을 더 썼거든요. 출장 예산이 많다 보니.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스킨십가 다 좋으니까. 근데 가서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성과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무능한 건데, 부산 엑스포에서 보듯이 성과가 없는 건 무능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능한 걸 특검하자고 하는 그럴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이거 뭐 무능하고 뭐 어떤 다른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노력으로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수사받자. 대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에는 해외를 그렇게 다니면서 뭘 했냐. 그 돈 쓴 거 다 수사받자.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막 옷을 대단히 많이 입고 다녔다. 특활비로 사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김정숙 여행지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서 이전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보수 계열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타지마을 가서 단독으로 혼자 사진 찍는 모습을 딱 공개를 해버렸으니 봐라.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이거 일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인도에서는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김정숙 여사 대신 갈 테니까 초청을 해줘 라고 한 것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4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대통령 전용 비행기로 간 것은 국고손실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오고 저 부분이 굳이 언급이 됐냐. 물론 나오면 6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정무적 감각이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사실 비례대표가 된 김민전 의원은 한참 꽤 오래 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응해서 삼김 특검을 하자. 김정숙 여사도 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 관련돼서도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의 속에서 어쨌든 그 주장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여당에서 그걸 하나의 카드로 쓰고 있는데 굳이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때 회고록을 출간하고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서 정쟁의 한 가운데로 두를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그런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에 대한 시각 차이는 남겨두고 예. 하지만 회고록을 지금 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 측이 좀 미숙한 측면이 있었다. 정무적으로 그리고 물론 뭐 전 대통령이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네네. 최근 전국이 여사 문제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굳이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 부인은 사실 잘못한 게 없어 이걸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세상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정무적으로 미숙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은 이런 거예요. 국감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인도 정부는 어쨌든 문체부 장관 오세요라고 초청을 했는데 외교부가 갑자기 아니요 김정숙 여사 갈게요. 김정숙 여사 초청해 주세요. 이 과정 중에서 대통령실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그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대국이 되려면 저는 그런 정도는 다 인정해?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이제 좀 다른 쟁점이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정리는 네. 그 쟁점은 좀 잘 밝혀내야 된다. 근데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그 특검 제기하는 거는 좀 물타기 전략인 측면이 있다. 그럼요. 여기까지 동의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정치 전문가들 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민주당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논쟁이 국회의장 선출을 당원들이 직접 참여를 했으면은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을 텐데 당선이 국회의장이 됐을 텐데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됐다면서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뭐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정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이 정당에서 당원들이 어디까지 직접적으로 해야 하고 또 대의제에서 의원들은 어디까지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는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반영을 하려면 제도와 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추미애냐 우원식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여기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후보들을 정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명심이 추미애에게 가 있는 거 아니야? 우원식한테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우리 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추미애 뽑으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압력을 내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 이런 일들 때문에 국회의장이 누구로 되고 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여러 후보 선출 규정에다가 자,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요, 의원들이 뽑는 거 90%, 그리고 당원들이 뽑는 거 10% 이렇게 룰을 바꾸면 돼요. 그럼 그걸 제도와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고 국회법에도 맞지가 않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도 맞지가 않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가 하나의 추세를 알려주지만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출구조사도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출구조사도 사실은 틀리잖아요. 종종 그 오차 범위가 늘 있고, 저는 그게 사실 응답률, 참석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응답률이 보통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13, 14%입니다. 그 다음에 ALS 방식은 2에서 4% 정도예요. 자, 그런데 대선은 투표율이 77%였어요. 총선은 68%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에 하는 성향이 있죠.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도 여론조사 전화 많이 받잖아요. 대부분 다 대답하세요, 앵커님은?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전화 받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의 어떤 의도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죠. 흔히들 ALS는 고관여층이 더 의견이 반영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흔히 당원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당원 투표만 해도 민주당이 몇 번 당원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0%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일부의 당심만 반영된 거죠. 근데 당원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 당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저는 일부의, 극히 일부의 여론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회의장 할 때 뭐 투표 여론조사 한다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과연 꼭 맞냐?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이게 당심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당심이야? 정말 당심이라면 저는 무작위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약 240, 50만 있는데 무작위로 한 1000명을 추출해서 한 4, 5일 동안 공론을 해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의무적으로 투표하게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보다는 뭐 어떤 좀 배율을 해서 어떤 뭐 좀 배분이 맞게 여러 가지가 맞게 해서 추출하는 게 낫겠죠. 이러면 당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응답률이라는 게 하나의 성향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꼭 당심이냐? 저는 그거는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심이 민심에 가려면 대선은 응답률이 77%예요. 총선은 68%였고 이 정도에 최대한 근접하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원들하고 라이브 하면서 대답한 그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대답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당원들이 그렇게 국회의장 선출에까지 직접 참여하고 그러는 건 좀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뽑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거고 본회의 투표를 통해서 확정되는 건데 거기에 당원들이 하겠다. 당원들의 표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이다.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왜 안 했겠냐고요. 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그들의 의견에 끌려가는 것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연 확장을 해야 선거에 이길 수가 있어요. 지지층들은 우리 뜻대로 국회의장 뽑아야지. 왜?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총선에서 이겼다고 모든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자꾸 중도층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그래 민주당이 합리적인 것 같아. 상식적인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나라의 운영을 맡기면 적어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 운영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지. 야, 저 사람들 정권을 맡기면은 그냥 자기네들 지지층만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중도층이 안 갈 거예요. 그럼 선거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막 극단적으로 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포퓰리즘 시대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런 어떻게? 의원들끼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영역이 자꾸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처럼 시민들이 당원들이 개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당이 사실은 당원이 있잖아요. 당원이 물론 당원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냐가 죄송합니다. 늘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보면 당비 정당에 보통 예산이 들어오는 게 수입이 당비가 반 정도 되고 사실 그보다 좀 더 많이 그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정당 법 자체가 있는 거는 민심이 반영된 하나의 통로예요. 그러면 물론 당원이 주인이기도 하지만 국민도 주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당이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많은 당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지금의 시스템은 일부 당원들 또는 그게 정말 모든 당원의 뜻이야? 이건 잘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일부의 목소리가 과대에 반영될 수도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공론조사 같은 걸 한다든지 좀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민주당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당심이 민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오만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그렇지.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이 민심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하다가 망했거든요. 윤심이 민심이다라고 해가지고 망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그런 전철을 안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근데 하여튼 마지막에 한 그 말씀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할 기회 있으면 박 실장님이나 장 소장님 같이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는 훨씬 급진적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아, 그럼. 경제는 또 시장주의적이지만 이거는 AI 시대에 지금 개인도 다 대학생도 다 법안 쓸 수 있어요. 지금 챗GPT하고 대화하면서 자기의 어떤 목적만 분명하면. 근데 이게 대의제를 이렇게까지 막 견고하게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향이 옳다면 그렇게 법과 제도와 규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행해야지. 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게 과연 올바른 직접 민주주의냐. 그래서 제도와 틀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22대 국회 때 논의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네요. 네. 네.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다면 당연히 더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부의 의견만 됐다. 그건 또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때 보면 알겠지만 늘 결과는 중도층이 가르거든요. 그래서 정당은 사실 특히 더군다나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나 대선이나 이럴 때서는 정당은 그 중도층의 민심을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항상 하는 게 이기더라.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정리가 될 시간이 돼서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오늘 방송 막 수십 개씩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 말씀 너무 재밌는 말씀이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어요? 한번 시간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정당 체제를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직접 민주주의도 수용을 해가야 하지만 시스템으로 수용을 해가야 된다. 네. 이런 중요한 예.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다 장성철 소장님하고요. 박성태 실장님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든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5월달 이전에는 통상, 무역 뭐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없어. 오로지 기술, 반도체, AI 이것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5월달에 무역 쪽에 규제를 쏟아냈어요. 이거 왜 이랬냐는 거는 지지율에 답이 있습니다. 4월달에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거의 크로스오버까지 가요. 이게 5월달 들어가지고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뺏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통산업,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이런 쪽에 유리한 이제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딱 맞는 것이 전기차죠. 진짜 문제는 중국은 미국에다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테슬라가 있는데 토링만 갖고서 50% 100%야 큰일 났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엉터리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공업지역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표심 잡기 협이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의 격차를 어떤 형태로든지 따라잡기 위한 바이든 쪽의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역은 판교 테크노폴리역입니다. 나와.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angyo Techno Valley Station. 판교역입니다. 네, 판교의 지평선 오늘도 김혜연 비인크립터 한국 일본 리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멘트 어때요? 판교역에 매일 가는 저로서는 또 집에 가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 로고송과 함께 그러나 약간 이게 우울하고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국내 안전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 용품과 전기 제품들은 해외 직구 못하게 한다고 조치를 과감하게 발표했다가 모두 차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철회했다. 이런 철회인지 아닌지 뭐 좀 철회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판교의 지평선에서 이 이슈를 다루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산업이 또 국내의 IT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5월 16일이었죠. 이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세관에 가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 안건으로 뭔가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뭐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은 내용이죠. 그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해외 직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또 예방 절차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부터 정부 14개 부처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한 20여 차례 회의를 했고 대책을 지금 개별적으로 각 부처에서 내놓고 있는 중인데 이번 회의에서 이제 좀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대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네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이건 뭐 다음 달부터 6월 달부터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 어떤 뭐 규정들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80개 품목에 대해서 직구 어떤 소정의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뭐 KC 인증이라든지 어떤 사전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시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 외품 같은 거는 위해성을 검사해서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지금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다음 네 번째는 가품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요 네 개는 사실 좀 어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증을 국내에서 팔릴 거니까 인증을 받아라. 두 번째는 화장품 같은 거는 좀 위해성을 검사를 하겠다. 지금까지 맡고 있는 의약품 같은 거는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 짝퉁 못 들어오게 하겠다. 뭐 누가 이거 반대할 이유는 없는 내용인데 약간 미묘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네 부분이라고 구성이 돼 있었는데 네네네. 요 네 부분이 아니고 네. 큰 제목이 네 개예요. 첫 번째 저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가 첫 번째였는데 네네. 거기에 네 개가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세 개는 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이걸 위해서 뭐 저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게 의무화된다. 그러니까 국내 어떤 뭐 대표부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계약된 회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지사 내지는 법인 같은 하여튼 대표자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 뭐 국내 좀- 어떤 뭐 파트너가 있어도 그렇죠. 되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거 요청할 수 아닌가요? 있는 정부 거네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직구 정보 같은 게 지금 통합 관리가 안 돼 있고 각 부처별로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건 통합하겠다. 뭐 이런 식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대책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기업 경쟁력 제고. 직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해외에서 다 사오고 있으니까 싼 값에 국내 기업들을 좀 육성을 해줘야 된다. 해서 유통 플랫폼은 좀
고도화시키고 중소 유통 소상인한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는 식의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면세와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이제 그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150달러가 안 되는 제품 직구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좀 검토를 하겠다. 이것도 사실 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구할 경우에 세금 안 내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관세. 좀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니까 네네. 150달러 안 되는 거를 사다가 국내에서 되팔고 있는 되팔렘이라고 하죠. 이 되팔렘 사례도 많은데 이것도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크게 봐서 4가지의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가 탁 이렇게 이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렸던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게 소비자 안전, 국내 산업 보호 이런 내용인데 네. 하나를 건드렸던 겁니다. 뭘 건드렸는지 한번 그 브리핑을 직접 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정 없는 해외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가지고 비용 쓰고 해가지고 사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 아닌가.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어떤 직구를 해서 사오는 거는 막을 거고 요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34개, 12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제품 34개, 네네. 전기 생활용품 34개, 그다음에 생활화학 제품 12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구하는 걸 막을 거고 이거는 뭐 승인하고 이런 게 사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린 진짜 막을 거다.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럼 누가 지금 제일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직구하고 있는 분들이 화가 직구를 나겠네요. 직구 안 하세요? 수장님? 직구를 하죠. 하시죠. 네. 최근에 네. 직구하신 거를 말씀 달라고 하면은 좀 실례일까요? 최근에 저는 주로 이제 뭐 중국산 키보드나 아 키보드 아니면 뭐 이런 저기 잭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훨씬 싸요. 그렇죠. 국내에서 사면 전선 같은 비싼데 거나. 네, 그런 거는 품질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거는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 직구 막을 거다. 네. 지금 소장님 사신 제품은 해당이 되거든요. 전기 생활용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전자기기로. 네. 이건 못 삽니다. 그럼 이제 저는 비싼 가격을 주고 국내 정식으로 수입된 걸 사야겠죠.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그 제품들은 또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에서 엄청 비싸게 팔아요. 이 그 맞습니다. 젠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노트북하고 구하기 화면 연결하는 거 어렵죠. 이런 거 국내에서 막 10,000원, 20,000원에 파는 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면은 3,000원, 4,000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럼 근데 화나겠죠. 맞습니다. 이 80개 품목이라는 게 잘 보면은 어린이 제품 34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구입니다. 이거 황당하죠. 하나 또 하나는 학용품입니다. 아. 뭐 다 맞겠다는 건가? 아동용 섬유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옷 사면 안 되는 거.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품목이라는 게 뭐 어떤 특정한 제품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산, 양산 이런 거는 좀 특정되는데 그다음에 전기생활용품에도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 충전기, 일반 조명기구 이게 제일 황당한데 일반 조명기구를 다 막는다 그러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충전기도 많이 사는데 직구로. 이제 그렇죠. 이런 거를 제조업자가 뭐 국내에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정식으로 이걸 갖다 수입하려고 하면은 KC 인증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 KC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하는 회사들 옛날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구매 대행하는 회사들도 이거를 KC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구매 대행 회사들이 요새 좀 많이 없어졌죠. 그게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을 위한 거는 그동안 문제가 안 됐었는데 내가 쓸 거니까
이제 그것도 맞겠다라고 하니까 직구족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한 발을 물러섰는데 한 발 물러서는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16일에 제가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사실 14일에 이틀 전에 정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틀 뒤에 뭐 엠바고라고 하죠. 보도 네네네. 제한을 걸어놓고 16일에 공식 발표하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바로 그날부터 사람들이 막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그 다음날 17일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은 위해성이 없는 거는 차단을 안 한다는 건가? 뭔가 좀 입장이 애매하죠. 달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위해성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위험하다는 걸 입증해야. 그렇죠. 그다음 안전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위험을 입증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이게 완전 바뀐 거네. 말이 왜 이상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은 것도 전면 금지는 아니다. 라는 보도를 하고 그 다음날 정부가 실제 그런 내용으로 추가 브리핑을 합니다. 추가 브리핑도 한번 실제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유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달라졌네. 법적으로 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학용품이라고 이제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뭐 수천, 수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저희 나라는 이제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검 내지는 뭐 성인 뭐 유해 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 법률 다 해가지고 이 사전적으로 차단 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런 이 대안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한다. 한 내지는 입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말로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분이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총리실이죠. 총리실의 저 이정원 국무 2차장 차관이시죠. 이정원 차장이 지금 뭐 사흘 사이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럼 설명을 어떻게 했냐? 80개 품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직구를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 번에 차단하는 거 현실적이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가장 황당한 건 검토해 본 적도 없다. 그다음에 위해성 조사를 할 거고 위해성이 없으면 그냥 사서 쓰시면 된다. 그리고 KC 인증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건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미안하다. 아니 그래도 정부 부처에서 차관까지 하시려면은 굉장히 엘리트 공무원도 엘리트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고시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이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게 이거는 직구를 막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했어요. 아예.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거 본인이 두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맞아요? 아니면 한 번의 발표는 누가 시킨 거 그냥 읽었거나 두 번 중에. 글쎄요. 뭐 항상 이제 이런 함정을 제가 잘 이제 슬기롭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어제 또 말을 보탰습니다. 네네네. 그 80개 제품군을 선정해서 KC 인증 받아야 되고 뭐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책안을 냈는데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은 대통령실이 참여를 안 했다. 가 첫 번째고 그 결정하는데 네, 두 번째가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 보고 안 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게 범정부 대책이란 말이죠. 그
14개 부처가 참여를 했는데 ETF예요. 그때 아까 한덕수 총리가 네네. 주재해서 그렇죠, 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한덕수 지금 심지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뭐 아무튼 별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질책성으로 진노하셨다고 보통 언론에서. 뭐 경로라고 쓰긴 합니다만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를 지금 안 만나고 있다. 버럭 화를 낸 거죠. 한덕수 총리 안 만나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담당자를 막 뭐라고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주재한 회의였다면서.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이건 보류합시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었나? ETF는 14개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은 총 19부 3처 19청입니다. 한 절반 가까이 참여한 아주 큰 TF였는데 ETF 대통령한테 보고 한 게 중요한 건가요? 대통령실이 이걸 지금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오늘은 판교 지평선 시간 정치 코너는 앞에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럼 궁금한 거 인증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인증이라는 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직구하는 것 지금 내가 위험한 키보드니 케이블이니 이런 거 다 쓰고 있었다는 인증을 안 받으면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그 KC 인증이라는 건데요. 네. 코리아 서티피킷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보통 전안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안전인증입니다. 안전이 인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사실 법정 인증 마크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2009년에 통합을 해서 KC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노트북이나 이런 거 전자제품 보시면 KC가 붙어 있는 게 있을 네, 거예요. 지금 또 화면에 마크가 나갔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내는 거예요? 그 판매 그렇죠.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나. 수입업자나. 그러니까 어린이 물놀이 기구가 이번에 KC 인증 받아야 된다고 했던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린이 물놀이 기구의 경우에 공장에서 만약 만들지 않습니까? 국내 공장이면 심사비를 25만 원 내야 되고 해외 공장이면 6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품목 하나에 대해서요. 교통비는 별도로 내야 되고요. 뭐 항공이면 비행기 값 대줘야 되는 거고. 정기 검사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에 있으면 샘플도 보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겠네요.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장 실사를 하는 거죠. 또 공장 실사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기 검사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국내 20만 원, 해외 48만 원. 이 검사 비용이라는 거는 순전히 이걸 그 발급하는 기관에 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수수료가 40만 원에서 71만 원 정도 들고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한 뭐 2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최대로 치면은. 네네. 거기에다가 항공비가 좀 빠져 있는 거, 교통비 빠져 있는 거고 기간은 한 21일 정도 걸립니다. 어린이 물놀이 기구 얼마 하나요? 그거 하나 인증 받으려면 그렇게 든다는 그래도 거고. 품목 하나 인증받으면 쭉 팔 수 있는 있긴 근데 한 정기 거죠. 검사비가 또 드는 거죠. 정기적으로. 네, 네. 그다음 그다음 얼마나 한 번씩. 거기에 대해 그건 좀 품목보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3주 걸리고 70만 원에서 150만 원. 안전 인증은 6주에서 12주,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뭐 전자제품도 품목이 여러 가지일 텐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회사일 경우 이게 좀 부담이 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절차도 이것만 컨설팅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라는 데에서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잡합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고 그렇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 개인이 인증 발급은 정부에서요? 발급은 정부죠. 정부에서 하는 거. 그럼 개인- 컨설팅은 민간이고. 그렇죠. 개인이 물건 하나 반입하겠다고 받기에는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귀찮고 까다로운데 기관이다, 뭐 기업이다 이러면은 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인증업체가 시장 대비 좀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돈을 주면은 인증을 좀 해주는 그런 수준이다. 도대체 뭘 확인하고 인증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근데 제가 딱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감이 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저의 경우에 사는 물건 중에서 예를 들면 알리나 뭐 이런 데서 사는 물건 중에 사실 싼 게 많거든요. 네. 저가품. 5,000원짜리. 국내에서 사면 2만 원인데 거기서 사면 5,000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자부품 같은 거. 그런 걸 사는데 그런 저가품은 그쪽에서 알리도 남기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5,000원짜리 팔면 얼마 남기겠어요? 뭐 10원, 20원 남길지도 몰라. 근데 그러면은 그걸 때문에 인증을 받고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그런 플랫폼들, 중국의 저가 물품을 많이 파는 플랫폼들을 혹시 타겟팅한 게 아니었나 하는 선의의 해석.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보호주의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국내 업자들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그 부품이 하필이면 국내 어떤 업체가 동일한 걸 만들고 있는데 애매하게 가격 차이가 나서 알리에서 이렇게 직구해서 들어오면 이 업체는 거의 뭐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근데 만약에 정식으로 수입해서 관세 매기고 인증하고 하면은 대충 가격이 비슷하거나 경쟁할 만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좀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다라는 게 굉장한 선의를 해서 해석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소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선의를 보지 않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뭐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냐. 이 KC 인증이라는 게 그동안 아까 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들 12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보면 가습기 관련 용품들이 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재판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KC 인증 품목이었어요. 아. 그럼 도대체 뭘 본 거냐? 인증을 받았던 거예요? 네, 네. 가습기 살균제도? 근데 이걸 그런 제품인데 이걸 뭐 우리가 개인이 쓰는 데까지 해야 되냐? 그 다음에 KC 인증이 그동안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네. 작년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안을 내가지고 이걸 비영리여야 된다는 대목이 빠지는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영리를 위해서 어떤 인증을 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혹시 수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법안 통과는 안 됐고요. 안 되고 통과는 아마도 폐기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선의는 약간 좀 선의도 폐기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인증업자들이 로비를 통해서 생길 수 있다. 생겨서 이 거대한 일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음모론이죠. 예. 음모지만 우리처럼 음모가 현실화되는 경우가 요즘 많아서. 근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전면 차단은 아니라고 마지막에 또 멘트를 네.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저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심은 저는 있거든요. 국내 이커머스가 정말 가격 경쟁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요즘 지난번에 브리핑해 주신 틱톡 금지법 이런 트렌드를 보면 우리도 약간은 이제 국내 사업자들 보호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에 그 첫 시작은 첫 발단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였습니다. 서울시가 4월 초에 네. 그 알리랑 테무랑 쉬인까지 해서 해외 직구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서울시가 뭐 선거 때여가지고 다들 이제 크게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4월 30일에 관세청이 알리랑 테무 통해서 들어왔던 어린이 제품 한 250종을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15%에서 국내 안전기준치 최대 3,000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뭐 이런 발표를 냈습니다. 관세청에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그 이후로 계속 무슨 주간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 이런 걸 내고 있어요. 근데 5월 9일에 발표한 거를 보면은 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아시죠? 네네. 애들 장난. 어린 애들이 이렇게 그 물컹물컹한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뭐 만들면서 네. 노는 거죠. 슬라임과 필통, 샤프 펜슬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완구와 학용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거기에서 또 뭐 유해 품질이 다량 검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최근에 어떤 있었던 검사 결과에 따른 그런 문제 의식이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그 기업들의 저가 공습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고 뭐 프랑스에서 최근에 그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라는 법안이 이제 나왔는데 통과를 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그 어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패스트 패션 그 뭐 저가 의류를 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안전성의 문제도 있었고
해외 또 국제적인 세계적인 트렌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받아들일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중국계 직구뿐만이 아니라 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구 전체다. 그럼 그러니까 사실 미국 아마존에서 사는 것도 다 포함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직구 전체가 그동안 문제였냐 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해외 직구는 한국판 소비자 운동이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제목 잘 뽑아. 잘 조선일보. 뽑고 문제의식도 좀 저는 동의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 해외 직구 시장이 2009년에 251만 건이었는데 작년에 1억 3,144만 건이었대요. 한 10몇 년 사이에 52배로 커진 겁니다. 아, 해외 직구로 거래한 금액이 역대 최대로 작년에 6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이 순위를 매겨봤을 때 한국이 한 5위 되는데 인구 대비로 하면 이거는 뭐 단연 1위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한 이커머스 시장이요? 아니면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전체? 봤을 때 이커머스 이용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단연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배경을 갖다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국내 유통이 막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다가 한 2010년대에 그 기억하시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TV 사오는 게 한때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가격 차이를 보면은 국내에서 한 300만 원대 하는데 삼성, LG TV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서 사면 한 180만 원 한다. 그래서 그거를 직구해서 사온다. 뭐 이런 게 그때 유행을 막 했었죠. PDP 텔레비전 초기 그럴 맞습니다, 때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얇은 거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그 직구가 막 뜨기 시작했고 2012, 13년에 막 어떤 해외 업체들은 그 한국 계약 기업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국 직구족들한테 팔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 카드 막아놓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직구족들이 막 달려가지고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뚫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직구는 어떤 문화적으로 성장했던 우리 소비자 운동 성격의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직구의 시작은 아이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허용하기 전에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아이폰 사와가지고 국내에서 막 탈옥시켜가지고 맞습니다. 쓰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거기에는 이제 또 생각난다. 유인촌 장관이 또 한 몫을 하셨었죠. 그래요? 그 아이폰은 아이폰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파 인증이라는 절차를 맞아요. 거쳤어야 했습니다. 네네. 그게 한 30만 원 내야 되고 회로도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유인촌 장관은 아이패드, 그러니까 전 이명박 정부 때 그 문화부 장관 하실 때 장관할 때. 그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서 전자책을 홍보를 했는데 아이패드가 아직 국내에 수입이 안 됐던데요. 불법이었던 거야. 장관이 나와서. 장관이 들고 있는 이거 뭐냐 막 그랬더니 물론 유인촌 장관이 30만 원 내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1인 1기기 반입 때는 인증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걸 그때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소비자 운동 맞네. 소비자들이 길을 뚫었네요. 유인촌 맞습니다. 장관 소비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한국의 직구 문제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직구족들이 발품이 아니라 손품을 팔아서 뚫었던 경로가 있었고 미국 아마존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데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막 무료 배송 이런 네네네.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네. 발전한 소비자 운동의 발전 형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무역 문제하고도 좀 다르고 국내 산업 육성 관점에서만 볼 건 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직구족 전체를 겨냥해서 이런 대책, 이런 설익은 대책을 사흘 만에 입장 번복해야 되는 그런 대책을 내놨던 거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굉장히 큰 실수였네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완전히 없던 일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형태의 어떤 완화된 규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런 언급이 있어요? 전면 재검토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처음부터 다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6월부터 뭔가 한다 그랬었는데 6월부터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 운동을 더 해야 된다라면서 사실 뭐 국민신문서에 민원도 엄청 넣고요. 직구족들이. 네네. 그다음에 뭐 그 외신 언론 찾아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중국 대사관도 찾아갔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항의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대사관 찾아가서 무슨 뭐 얘기를 찾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연락만 했는지 아.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뭐 한국 정부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 아.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라. 막아달라.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하죠. 그래서 그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이런 뭐 일종의 사건인데 이거를 거치면서 좀 한번 새겨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대로 놔둬도 괜찮긴 한 건가? 우리 산업 보호 정책을 갖다가 사실 이거를 그 뭐라고 할까요? 정교하게 잘라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잘라서 요것만 규제하는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문제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던 세금 문제, 소액 면세 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금 현재 소액 면세 한도가 $150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 관세법 시행규칙상으로 15만 원이었던 게 2015년에 $150로 상향이 된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200예요. 그 이유는 한미 FTA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서 소액 수입 물품 기준을 $200로 잡아놓고 그 이하는 면세로 하기로 해놨어요. 아,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딱 들어가요. 한미 FTA가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한중일 FTA나 뭐 다른 FTA는 그게 없는데도 네. 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지금 낮추기도 뭐하고 관세를 뭐 안 매길 관세를 더 세게 매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한미 FTA를 개정하는 건 좀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잡한 문제네. 그래서 중국 경우를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중국 경우에는 1인당 3만 위안까지만 소액 수입을 허용한다. 3만원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500만 원 좀 넘죠. 500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만 그 소액 수입 면세 혜택을 준다.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떤 한도를 둬서 근데 이미 이제 $150가 그보다 훨씬 적긴 해요. 그러네요. 중국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그 한도를 확 낮춰 놓으면은 네네. 어떤 뭐 실효성 있는 조치를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 일종의 그건 관세화하는 거죠. 어쨌든 양성화하면서 관세를 어느 정도는 뭐 소액이니까 소액 수입 해봐야 뭐 그렇게 관세 많이 내진 않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맞습니다. 노력이 근데 우리는 한 건당 $150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7월달에 그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이걸 좀 담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요한 문제네요. 그 우리가 이커머스 시대를 맞아가지고 세계 어디서나 물건을 살 수 있게는 됐는데 소비자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국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밖에 없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이분들 보호는 해야 되겠는데 소비자 권리는 지켜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카드는 지금 사실은 비관세 장벽 카드였네요. 인증이었죠. 인증, 안전 이런 게 대표적으로 수입을 막지만 맞습니다. 수입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조치거든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막았지 니네 나라 제품이라서 막은 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 지금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거죠. 관세화한다는 건 또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입은 하되 적절한 보상만 치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교인 입장에서 지금 KC 인증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역시 이렇게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하고요. 이 정부의 KC 인증 관련해서 말 바꾸는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12시 반에 찾아뵙고요. 저는 오늘 김외현 리드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